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쿄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빈민가 잠입 취재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분은 겐콘 이치호이, 옮기신 분은 김소운 님입니다. 글을 쓴 겐콘 이치호이는 1866년 도토리현 출생인데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맏형의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육체 노동과 행상을 했다고 합니다. 1888년 21살의 나이로 바람직한 문명의 개화에 관한 문명의 문이라는 책을 자비로 출판했다고 합니다. 1890년 고쿠민 신문에 올해의 문학계를 발표했고, 이어서 내연녀, 조자카가미, 신저 백종을 펴내면서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또 국회 신문사를 거쳐서 고쿠민 신문사에 입사했고, 이때 하층 사회 탐방에 주력해서 바로 이 책 도쿄의 가장 밑바닥을 출간했습니다. 청일전쟁 때는 종군 기자로 홀로 한반도에 종단하며 민정을 기록해서 정진여록이라는 책을 펴냈다고 하고요. 타이완에도 종군했는데 열병에 걸려 도중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신문 기자,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 도쿄의 가장 밑바닥은 출간 당시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서 같은 해 출간된 사쿠라다의 빈천지 기한굴 탐험기와 함께 양대 걸작 논픽션으로 평가받았고 영어판으로도 출간됐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1장 빈민가의 야경, 그리고 2장 기친야도, 그리고 7장 잔반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가장 밑바닥 1장 빈민가의 야경. 날은 저물고 암담한 세계로 출발할 시각이 다가왔다. 작별을 고하고 빈천지 대학에 입문한 학생은 정체를 종잡을 수 없는 초췌한 몰골의 불황자가 되어 우에노 산을 슬슬 걸어 내려간다. 어느덧 먼 발치에 그림 같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흡사 증기기관차를 이어놓은 듯한 문해와리 나가야가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게 비스듬히 가로 세로로 줄줄이 들어서 있다. 왼편에는 사찰 묘지가, 그 오른편에는 상가의 출입구 구실을 하는 요자 혹은 철자 형태의 구역이 있다. 이 일대가 바로 부의 관할 지역인 15구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폐가가 집결된 빈민굴이다. 시타야 야마부시정의 만넨정 가미요시정 등으로 연결되며 최하층민의 터전으로 유명하다. 상가를 빠져나와 한번 이 굴에 발을 들이밀자 방금 대도시에서 돈벌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별의별 희한한 족속들이 눈에 띈다. 곡괭이를 맨 사람, 도시락을 짊어진 사람,
땀에 절어 후줄근해진 작업복을 걸친 사람, 공사판 막노동꾼인 듯 멜때맨 자리가 닳아버린 군복을 입은 사람, 335 짝지어 돌아오는 이들은 날품 파리꾼으로 문제의 그 음식점에 가려고 하루치 품삯 18전을 서둘러 코팩으로 바꾼다. 뒤이어 햇볕에 탄 얼굴이 종이 깔개처럼 땀으로 번들거리는 짐수레꾼 부부가 달랑 수건 한 장으로 사랑하는 자식의 배를 싸서 잠자리로 데려간다. 황혼을 맞으며 가는 처량한 얼굴이 영락없이 올빼미를 닮았다. 이어서 등장하는 12~13살쯤 되는 가난한 소녀들. 언니로 보이는 아이는 샤미센을 안고 있고 동생도 부채를 들고 볏집으로 엮은 삿갓을 쓴 채 오늘 번 알량한 동전 몇 푼을 세면서 걸어온다. 이 외에도 비칠비칠 걸어가는 라우야, 영감, 게다에 굽가리를 하는 영감, 애들 코 무슨 돈을 뺏어먹는 사탕장수, 빈병 사는 아낙네들, 폐지 줍는 사람과 각양각색의 장사꾼들이 길을 오간다. 그리고 유치원생 또래 아이들이 사자탈에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춤을 추면서 돈을 타내는 사자춤은 이 구역만의 특별한 볼거리다. 저마다 간호하는 사람을 데려온 아이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삶은 개나 숯불에 구운 수수를 먹으면서 발을 질질 끌다시피 걷다가 넘어지고 나 뒹군다. 빈민가를 드나드는 요충지인 상점과 사거리에는 다양한 장사꾼이 진을 치고 있다. 저녁에 열리는 해산물 경매시장에 방금 짐을 푼 상인, 덧장문에다 가지, 오이, 마령서, 토란, 우무, 연근 부스러기 등을 놓고 좌판을 벌인 장수, 혹은 자반 연어, 말린 대구, 마른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말린 것, 곶감을 파는 이시바야, 그리고 절임 반찬을 파는 맞은편 가게에서는 흰에 다쿠안, 가지장아찌, 염교, 매실장아찌를 한 무더기에 100몬에 판다. 그 옆 대포집은 가게 앞에서 굽는 닭꼬치와 오징어, 옥수수 냄새로 행인의 길을 가로막는다. 헌 나막신을 파는 토막, 잡동사니, 헌 옷 등 하나같이 빈민굴 주민이나 찾을 법한 상품만 진열해서 전열역의 거리가 떠들썩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녁에 열리는 어시장의 생선장수는 민첩한 솜씨로 악어와 다랑어의 배를 가르고 방어와 가다랑어를 요리한다. 그 옆에 여자는 게를 삶아내고 새우를 골라 담느라 바쁜 사내아이는 괴이한 목소리로 숫자를 외친다. 어시장의 가게에 모인 수많은 사람은 너도 나도 그 신선한 고깃덩어리를 사고 싶어 한다. 이 외에도 살점 붙은 생선뼈를 구해서 돌아가는 사람, 생선회를 주문하는 사람, 구경꾼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가게 앞에 일제히 밝힌 등잔불이
암울한 세상의 야경을 장식한다. 대포집에는 많은 노동자가 죽치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밥집은 저속한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허접스런 만담 공연장은 남녀노소의 관중들로 혼잡하다. 가게 밖에서는 안쪽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흥얼거리며 손님을 끄는 호객꾼이 보인다. 빈천지 대학의 신입생은 귀를 막고 잡다한 소리를 뒤로 한 채 곧장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막 파장하려던 참이라 야경은커녕 연기가 피어오르는 헌등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곳이 바로 인생 막장으로 내몰린 각양각색의 족속이 섞여 있는 기친 야도다. 그래서 일단 이 집을 빈천지 대학 과정에서 치러야 할 첫 번째 과업이라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밤 이 소굴에서 함께 지내며 빈천지 일부를 대표하는 각종 인물과 그들의 생활 실태를 관찰하기로 했다. 2장 기친야도. 기친야도에 들어가 맨 처음 본 것은 가게에 잔뜩 쌓인 잡동산이라고나 할까. 구경삼아 잠시 도붓장사, 장돌뱅이, 유랑연예인, 전국 사찰을 돌며 참배하는 센가지 승려, 성지순례하는 무리와 어울렸다. 여행자처럼 인생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희한 이야기로 가득하던지 지금은 그 소설의 첫 회를 마치고 이곳에서 잠시 휴식하는 때란다. 장사길에 도붓장사가 말에 싣고 갈 갖가지 도구상자, 고개사들이 고개를 펼칠 자리를 설치할 때 쓰는 자루가 긴 양산, 천막과 천막용 장대, 24배하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궤,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의 삿갓과 석장이나 지팡이 종류, 오랜 여행에 여독이 묻어나는 달아서 해진 설피에 이르기까지 숙박하는 자들로 문정선시를 이룬 곳임을 역력히 보여준다. 우선 예를 하나 들자면 숙박료로 3센을 내면 여인숙 주인이 명령조로 주의사항을 읊어댄다. 지시한 대로 신발을 종이 쪼가리로 이어서 마루 밑에 던져놓고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가자 다다미가 20장 정도 깔린 삼간통의 객실이 나온다. 가운데 기둥에 걸어놓은 양철 상자 속 램프가 실내를 밝히는 등이라니 이미 대여섯 명의 숙박객이 저마다 한 구석씩 차지하고 있다. 통으로 자른 5치 가량의 삼나무를 베개 삼아 반드시 누운 자가 있는가 하면 담배합 대용으로 담뱃대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조금 전에 말한 램프 아래서 면도칼을 들고 바르게 앉아 연신 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실내가 혼잡해지기 전에 미리 수염을 깎아두려는 심산인 듯하다. 새로운 나는 우측의 어슴푸레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높이 쌓아올린 침구류에서 퍼져나오는 때에 찌든 이불귀의 야릇한 냄새가 싸구려 여인숙 특유의
불결함을 연상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옆에 앉은 늙은 사내는 이른바 아이들을 후리는 인색한 엿장수인데 옷에서 간장조리내 같은 악취를 풀풀 풍기며 목덜미와 겨드랑이 밑을 연신 긁어댔다. 본의 아니게 그자가 작은 벌레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보다 못한 내가 따분해서 자리를 옮기려고 막 기회를 엿보던 참에 너댓 명의 손님이 우르르 들어왔다. 보아하니 모두 공사판 막노동꾼, 날품파리꾼 같은 인사들이고 상반신에 속옷 한 장 달랑 걸친 뒤미리꾼이나 늙은 차부도 있었다. 이어서 부인과 함께 떠돌아다니며 박쥐 우산을 수선해서 먹고 사는 자가 들어왔다. 부부스라에 4살쯤 된 아이가 있었고 아내라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숱한 싸구려 연숙을 전전하며 산전수전 다 겪어서인지 쾌활하고 곰살 맞았다. 그 방에 묵는 사람들을 보며 어머, 삼촌들이 많다. 그지? 하고 아이를 어르기에 옆자리로 가서 좌우로 번갈아 인사했다. 곁에서 몰래 생김새를 살펴보니 피부색이 검고 낮은 코에 입술은 두툼하며 치아는 오하구로로 물들였다. 박색에 어울리지 않게 애교가 넘치고 하늘과 땅을 집으로 삼고 살지언정 인생을 달관한 듯 만나는 사람마다 친동기처럼 자애로운 눈길로 대한다. 마침 곁에 날품파리꾼 같은 한 젊은이가 엉성한 솜씨로 터진 속옷의 소매를 깁고 있었는데 냉큼 뺏어들고는 농담을 건네면서 말끔하게 기워주었다. 젊은이는 친절을 베푼 그녀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동안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각양각색의 밑바닥 인색이 뒤섞인 속을 기친 야도를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다니 대단한 여자야. 자칫 잘못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죄수를 삼촌 이모처럼 살갑게 대할걸.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밋밋한 가슴에 안겨있던 아리가 손에 복숭아 2알을 든 채 신나게 장난치며 좌중을 돌아다닌다. 마지막에는 늙은 엿장수의 어깨에 매달려 익살스러운 동작을 배우는 모습이 어쩐지 한껏 들떠 보였다. 그 사이 몇몇 사람이 더 돌아오자 여인숙 주인이 와서는 자리를 만들라고 성화를 해댄다.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들었지만 한 사람당 다담이 한 장꼴로 자리를 주니 몹시 갑갑했다. 사실 그것도 많이 봐준 편이다. 모기장 하나에 10명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앉으면 견딜 재간이 없다. 푹푹 찌는 날씨가 빚어내는 노무자들의 채취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데다 벼룩도 모자라서 찢어진 모기장 끄트머리로 모기떼가 들어와 극성을 피운다. 이런 처지에도 저 방향무인한 엿장수 옆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건만 명령이니 어쩌겠는가. 그새 옮았는지 이상하게 무릎 언저리가 근질근질해서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역시나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스멀스멀 기어간다. 때와 검붉은 피를 물리도록 먹고 보리알처럼 탱탱하게 살찐 놈을 보니 기가 막혔다. 이런 걸 내 손으로 죽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차라리 꿈이라면 좋으련만. 암담한 세계에 몸담을 준비로 일전에 연습 삼아 며칠씩 굶어보고 노숙도 했다. 그뿐 아니라 내심 기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살 좋게 접근하려고 일부러 타락한 짓까지 해봤건만 막상 닥쳐서는 순식간에 전율하고 하찮은 벌레 한 마리조차 처리 못하는 나 자신이 정말이지 한심했다. 상상하기도 부끄럽지만 문둥이 거지를 돌보는 일을 얻으려면 이겨내야 하는데 죽어도 옆자리 영감처럼 일을 잡지는 못하겠다. 3장 천연 이부자리와 기친 야도. 모기떼와 벼룩떼의 습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성가신 모기와 참기 힘든 벼룩도 모자라 이 한테까지 시달리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저 밤새도록 졸린 눈을 비비며 목덜미를 때리고 겨드랑이 밑을 문지르며 등을 더듬고 발바닥을 긁고 왼쪽으로 앉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앉기를 반복한다. 일어서거나 앉아서 혹은 누워서 확인하고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턴다. 정신이 몽롱하고 짜증은 나지만 잠을 청해도 잘 수가 없으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밤을 지새운다. 이것이 바로 온갖 족속이 뒤섞여 사는 소굴의 실상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려는데 온전한 구리대야가 없었다. 살짝 녹슨 양철통 하나와 미지근하고 뿌연 물이 담긴 들통을 들고 변소 쪽으로 갔으나 차마 양치질을 할 수가 없었다. 정면의 출입구를 열어젖히고 쏜살같이 뛰어나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간신히 우물을 발견하고는 그제야 눈 질끈 감고 입 꼭 다문 채 세수했다. 명색이 빈민굴 탐험가라는 인간이 당시에는 얼마나 패기가 없었던지 빈민굴의 괴상한 족속들을 보고 대번에 놀라고 손과 이로 벼룩을 죽이는 엿장수 영감에게 터럭만큼이라도 닿을까봐 기겁하는 겁쟁이가 무슨 수로 문둥이 거지를 간병하겠다는 건지. 달랑 하룻밤이었지만 기친 야도에 질려서인지 나도 모르게 평소 하던 노숙이 그립고 이부자리 삼아 누웠던 부드러운 풀숲이 간절했다. 그러나 귀신 같은 솜씨와 강철 같은 실체를 겸비한 날품 파리꾼과 공사판 막노동꾼조차 옷 한 벌 못 사입고 삼시세끼 거르기가 다반사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밤마다 꼬박꼬박 3센씩 뗄나무 값을 내는가? 대체
부드럽고 시원하며 아름답고 넉넉한 자연의 이부자리보다 뭐가 낫기에 벼룩, 이, 모기, 악취, 열기가 빚어내는 냄새, 심한 더위를 참는단 말인가. 하기야 풀숲에 누워 천체의 진귀한 현상을 감상하는 풍류도 어쩌다 하룻밤이다. 기분 전환으로는 그만이지만 허구한 날 한대잠을 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운치 있는 부드러운 녹색 깔개도 어차피 이슬에 젖어 축축한 풀밭이니까. 찜통 같은 기찬 야도가 빚어내는 노무자들의 채취로 숨쉬기조차 곤란하지만 그래도 참아야 한다. 삼경에 별을 벗삼아 적막한 벌판에 누워 자는 생활은 오래 못 간다. 때로 달려들어 성가시게 하는 모기와 벼룩이 아무리 괴롭다 한들 한밤중에 잠자리를 누비며 돌아다니는 징그러운 뱀과 개구리, 두꺼비에 비하겠는가. 예전부터 마음속에 유유자적의 지존으로 모신 옛 시성, 사이교가 남긴 외진 두매에 홀로 사는 내 벗이여. 그곳은 거센 한풍에 맑게 갠 한겨울의 산골이구나. 라는 유명한 시가 한 수를 곱씹어 본다. 마쏘 바쇼가 보름달을 노래한 한 구절과 더불어 고금의 명시, 천고의 절창으로 널리 오르내리는 시구이다. 폭풍우가 갠 새벽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앞으로는 평생 두타대와 노송나무 삿갓과 죽장에 의지하여 마음을 비우고 꿈꾸던 세상을 즐기겠노라 다짐했건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 역시 속물인 범부였구나. 굶어 죽을 판에 두매에 홀로 산들 시에 담긴 심오한 뜻을 알기나 하겠는가. 초막한 채 없이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밤새 연못을 돌아다니며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구경한들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사이교도 사흘 노숙하면 공연히 기친 야도가 그리울 테고 바쇼도 달빛 아래서 내리 사흘밤을 지새우면 모기와 벼룩이 들끓는 여인숙을 마다치 않을 것이다. 날품 파리꾼, 공사판 막노동꾼, 뜨내기 인부를 비롯한 빈민굴의 독신자들은 죄다 뗄나무갑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그러나 사이교처럼 사흘간 한대잠을 자거나 파쇼처럼 사흘밤을 지새우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리워지는 마지막 안식처가 바로 이곳이다. 득실거리는 벼룩과 이, 찌는 더위와 악취가 뭐 그리 대수겠는가. 한 방에서 다다미 한 장당 한 명꼴로 다닥다닥 붙어 자더라도 대여섯 개의 찢어진 모기장에 동물처럼 10명씩 몰아 넣어도 그들에게는 실로 소중한 옥루인 것이다. 내일을 위해 대자로 누워서 느긋하게 피로를 해소하고 원기를 북돋워 백세까지 장수하려면 찢어진 이불도 비단 금침이요 삼나무를 잘라 만든 목침도 한단 지침이다. 5장
빈민가의 생업. 빈민굴 탐험기를 쓴다고 뒷골목을 누비며 이 구역 저 구역 옮겨 다니다 보면 의례 막다른 곳에 이르고 결국 머리를 극적이며 되돌아가곤 한다. 바로 이 하층사회 연립주택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곡카라는 공중변소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본디 이 빈민굴은 황무지에 사륜 증기여객 열차를 늘어놓은 것처럼 만자나 파자 형태로 땅에서 띄워 일렬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앞뒤가 없다. 그래서 부득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가운데 지점에 떡하니 뒷간을 설치한 것이다.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고는 하나 하필이면 햇빛과 달빛이 내리쬐고 정면으로 맞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은폐해서 언제나 악취가 풍긴다. 이는 토지 임대료 올리기에 급급한 땅 주인이 선심 쓴답시고 벌인 일이다. 빈민굴에 와서 살면 이 말의 의미를 절로 알게 될 것이다.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구역별로 사람들이 종사하는 생업을 살펴보면 그 수로는 일렸거나 수레를 끄는 사람이 단연 으뜸이고 날품팔이꾼, 공사판의 여러 장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폐품을 수선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수공업자들, 이를테면 넝마장수, 넝마주의, 라오야, 땜장이, 박쥐우선 수상공, 소쿠리장수, 양철장이, 칠장이, 깨진 도자기 붙이는 사람, 휴지 뜨는 사람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옛날에 두둑이 한몫 챙기려고 몰려든 풍각쟁이, 스지 고샤쿠, 인형술사, 요지경 장수 같은 약장수도 있다. 이외에도 스승임내 하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유치원생 발표회 수준의 유치한 사자춤을 훈련하는 사람, 일수쟁이, 대여점, 옛날 대목을 노린 소상인, 점쟁이, 뜸 놓는 사람, 안마사, 무녀와 의사, 간판장이가 있다. 순례하는 수행자는 센가지 승려, 로쿠부, 성지 순례하는 사람 등이 줄을 이룬다. 모리 상인으로 미야모노시, 노렌시 등도 있다. 그리고 오이, 가지를 파는 채소가게와 자반 연어, 건어물을 파는 생선가게, 뗄나무 장수, 고물상과 초물전, 겸 군고구마 장수, 꼬맹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몬지 야키를 만드는 막곽에 가져가 올망졸망 늘어서 있다. 밤에 큰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 헌 게다나 헌 옷을 수선하는 사람도 있다. 부업으로 하는 허드렛 일은 성냥갑 붙이기, 이쑤시개 깎기, 게다에 신갱기 꿰어 달기, 석판 착색, 버선가게 일, 입담배 널기, 부채살 깎기, 쇠장식 닦기, 파지 추리기 외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물론 세상살이를 위한 직업은 수십 가지지만 뒷골목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아니다. 하루 벌이가 기껏해야
20에서 30센을 넘지 않으니 하루 노임이 5에서 6센인 일자리도 마다할 수 없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새로운 손님을 찾아서 간 쓸개 다 빼놓고 극진히 모셔야 한다. 차라리 공사판 날품 파리꾼이나 쌀 찢는 사람, 고개사나 약장수처럼 한 숙소를 쓰는 사람 여럿이 함께 떳떳하게 일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면 냉큼 달려가 새 식구가 되련만 이 구역에서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의 조직을 찾기란 불가능할 듯 싶다. 그래서 몸바쳐 연구하기로 했던 빈곤대학의 첫 번째 과업은 3학기에 다른 빈민굴에서 하기로 하고 빈천지의 마지막 탐험을 위해 이곳을 떠난다. 6장 일용직 알선. 시타야를 떠나 아사쿠사로 가서 아베카와정의 어느 공사판 막노동꾼의 숙소를 찾아가 다짜고짜 일거리 좀 달라고 했으나 인력이 남아 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같은 일을 하는 십장을 찾아 하나카와도라는 곳으로 갔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허탕치고 그곳을 나왔다. 우마미치 로쿠 초메에 사는 신원 보증인인 모도 꼭지에게 가서 다른 고개사나 약장수들과 어울려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선뜻 받아주질 않았다. 이때 불현듯 일전에 동료끼리 두세 차례 옥신각신하던 문제가 뇌리를 스쳤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사전에 의지해서 떠듬떠듬 대의 정체론을 읽는 마음으로 아무리 괴이한 소굴이나 참혹한 뒷골목일지라도 나는 주저없이 몸을 던져 철저히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뜻밖의 이 근방에는 도쿄 제1, 아니 일본 제1일 법한 9세계의 유적이 있었다. 어찌나 참담하고 괴이한지 사군자의 입에는 차마 올릴 수가 없었다. 그 기괴한 소굴에서는 내면의 싸움을 통해 무릇 세상의 모든 악한 마음의 결정체, 생활의 희생양, 악마의 표본, 유혹의 신, 유욕의 노예들이 활개를 친다. 잡다한 족속이 뒤엉켜 살아가는 이곳은 도쿄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전국의, 어쩌면 전 세계의 비밀을 폭로하는 마지막 대규모 전쟁터인 셈이어서 유혹의 신과 악마의 변종이 왕성한 기량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 괴이한 굴을 장식한 비단 뒤에 숨겨진 추저분한 문양을 보려면 세상의 흔해 빠진 인간의 편견과 부정, 고통과 가려운 곳부터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인간, 특히나 생활이 착잡한 인간은 속이 시끄러울 때마다 아름다운 가면 속에 숨겨진 추한 내면을 드러내며 무시로 미치광이처럼 군다는 것을 밥 먹고 담배 피우는 사이 터득했다. 그런데 이런 세태의 감춰진 비밀을 밝혀줄 곳이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지척의 동굴에 있을 줄이야. 이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란 나는 일체의 계획을 내팽개치고 즉시 이 마굴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운명의 고삐가 호기롭게 나선 망아지의 고삐를 당겼다.
사람 시중 두는 것조차 벅차하는 주제에 야차에 시중을 둔다고 나서다니. 빈민굴의 단조로운 일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서 분수도 모르고 어수선한 마구를 조사한답시고 설치는 나 자신이 한심해서 결국 이곳을 떠났다. 가라, 천지사방이 너절한 기한굴로. 아사쿠사에서 시타야로 돌아간 나는 우에노 야마자키조에서 네즈 미야시타정, 고이시카와 야나기정, 덴즈인의 뒷골목, 우시고메 아카기 아래, 이치가야 조엔사, 다니마치 등 대도시 변두리에 자리잡은 작은 빈민굴들의 뒷골목을 떠돌아다니다 마침내 야마노테의 악명 높은 기한굴인 요수야 사메가하시라는 곳에 당도했다. 사메가하시로 들어간 나는 귀동냥한 정보로 독곡지인 시미지야 야헤라는 사람을 찾아갔다. 야헤 씨는 시골 출신으로 전직 공사판 막노동꾼이다. 제법 통이 크고 마음이 어지러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신망을 얻었다.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둥 고리타분한 격언을 몸소 실천하는 그의 관록 있는 말은 빈민굴에서 잘 먹혔다. 생면부지의 일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말빨 센 그이가 주선해준 덕에 나는 근처 잔바냐에서 마침내 밥벌이를 구했다. 말로만 듣던 잔바냐에 드디어 왔다. 대체 잔반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형 조리실의 한낱 찌꺼기다. 여러분은 빈민을 형용하는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추위와 굶주림, 누더기, 폐가, 행색? 내 생각에는 잔반이나 잔채라는 이 두 단어가 가장 절묘하게 들어맞는 듯 싶다. 그리고 지금 잔바냐가 내 눈 앞에 있다. 빈민을 상징하는 잔반과 잔채의 실체를 확인할 기회를 마다할 수가 없어 불이 나게 갔다. 난생 처음 보는 빈민굴의 잔바냐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입구인 구역 서쪽으로 들어갔다. 거리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자 집이 나왔다. 정면에 보이는 널찍한 공터에서 멍석 대여섯 장을 깔고 누룩처럼 쉰 잔반을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팔다 남은 밥은 다른 날 찐 쌀로 팔기도 한다. 짐작컨대 이것이 바로 유사시에 대비해 비추게 되는 구황식품이 아닐까. 버팀목으로 바친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처마는 낡아서 썩었고 지붕 한켠에서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으며 차양은 어찌나 더러운지 듬성듬성 뚫린 구멍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옷깃에 흙덩이를 떨어뜨릴 것만 같아 걱정스러웠다. 내부는 시골집처럼 객실보다 넓은 정원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수두룩한 흙 소쿠리, 초밥통, 간장통, 커다란 단지, 투박한 독 외에 남은 밥과 반찬을 담는 데 쓰는 하나같이
구질구질한 도구들이 어수선하게 널린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때는 미처 몰랐다. 이곳 불결한 폐가가 대형 박물관이 될 줄은. 내가 빈민들의 모든 생활터전을 실제로 보고 귀한 굴의 소식을 듣기에 비할 데 없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 덧붙여 말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내가 다른 노동판의 객식구가 된 것은 순전히 야해의 시가 적극적으로 힘써준 덕분이다. 그런데 부창부술하고 그의 아내도 촌스럽고 고지식하며 말수가 적었다. 등에 아기를 업고 잔바냐로 안내하는 길에 이런 험한 일을 할 양반으로는 안 보이지만 기왕 시작한 거 한 2, 3일만 버텨보세요. 라고 했다. 그러고는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모쪼록 잘 부탁해요. 하며 내가 무슨 수양 아들이라도 되는 듯 고용주에게 나를 공손하게 소개했다. 2, 3일 후에는 잘 지내나 보러 와서는 어때? 일은 고되지 않고? 힘들면 말해. 다른 사람 보내게. 라고 위로하며 여러모로 살뜰하게 챙겨주었다. 부인의 어진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7장 잔반야. 야하의 시 주선으로 그날부터 나는 잔바냐의 머슴이 되었다. 날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반, 저녁 8시경에 사관 학교로 가서 새끼 식사때에 남긴 음식을 받아오는 일을 했다. 두 사람이 짝지어 평차에 대포자루라는 지름이 한자 남짓한 가늘고 긴 원통형의 큰 소쿠리, 멜대로 메어 나르는 큰 통, 초밥통, 간장통을 싣고 뒷문으로 들어갔다. 젓가락보다 무거운 건 들어본 적도 없던 몸이 안 하던 막일을 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요령부득한 탓에 번번이 어린애 같은 실수를 해서 주인의 노여움을 단단히 샀다. 그러나 이것 또한 빈곤대학의 전기 과정이라면 인내심을 갖고 이 고비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꾹 참고 견뎠다. 조만간 요령을 터득하자 인근의 괴상한 족속들이 지배인님, 지배인님 하며 존칭까지 썼다. 그런데 이 잠바는 가난한 사람들과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들이 옛날부터 군대밥으로 부르던 이 잔반이 진다이 병영에서 남긴 음식을 의미한다. 이 집에서 파는 것이 바로 그 사관학교에서 나온 잔반으로 소쿠리당 50센에 떼어다가 한 관에 5에서 6센 정도 받고 되판다. 단 반찬은 무료로 불화하는 거라 고스란히 부수입이 된다. 아무튼 사관학교 학생을 비롯한 교관들까지 약 1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대형 주방에서 나오는 찌꺼기이므로 양이 어마어마하다. 어떤 날은 대포자루로 3개에서 5개까지 나오는데 국과 반찬에 따라 단무지 쪼가리부터 식빵 부스러기,
생선살이 붙은 뼈, 누룽지 등을 따로따로 담으면 거의 한 소대 군수품만큼 쌓인다. 이런 걸 조속으로 3번 운반하려니 고되어서 죽을 맛이었다. 그나저나 대체 누가 이 찌꺼기를 사가는 걸까? 둘러보니 모두 그 일대 빈민굴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인기로 따지면 팔진미로 꼽히는 웅장봉수 저리 가라다. 짐수레를 끌고 지나가자 천자가 탄 수레에 절하듯이 남녀노소 모두 소쿠리, 나무 밥그릇, 찬압, 밥통, 작은 통이나 사발, 요리 배달통처럼 들고 가기 편한 그릇을 손에 쥐고 길 양쪽에서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이제 화국 오는 길인가 보다. 오늘은 많이 가져왔나 보다. 얼른 가자고. 제각기 이렇게 소곤거리며 짐술의 뒤를 쫓아온다. 가게 앞 풍경은 후쿠시마 중령의 환영 인파를 방불케 한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짐수레를 보더니 일제히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댄다. 인파를 해치고 지나가기가 무섭게 앞다투어 소쿠리, 요리 배달통을 내밀며 2세너치 주세요. 3세너치 줘. 나는 한관. 여기도 500돈 이라며 어깨 너머로 나무 밥그릇을 내밀거나 겨드랑이 밑으로 돈을 던진다. 그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아침에 열리는 다이콘 가시의 어시장 풍경을 닮았다고나 할까? 복닥거리는 광경이 가일층 기이하게 보인다. 조림 반찬이나 단무진 같은 절임 반찬은 모두 한 움큼씩 덜어서 판다. 국은 막걸리처럼 통에서 퍼주고 밥은 저울에 달기도 하지만 귀찮을 때는 눈대중이나 손대중으로 덜어서 판다. 남은 밥과 반찬은 거저주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일단 받아오면 이것 역시 엄연한 상품이다. 호피, 부뚜막, 아라이, 꽁다리 등 갖가지 이름을 붙이고 신나게 먹으니 거참 희한한 노릇이다. 꽁다리란 절임 반찬의 별명으로 나즈케, 단무지 혹은 오이와 가지의 꼭지나 밑동이 달린 대가리와 끄트머리 조각을 일컫는 말이다. 아라이란 솥을 닦을 때 나오는 바닥에 썩은 밥을 의미한다. 부뚜막이란 빵 조각이다. 속을 파낸 식빵이 부뚜막과 비슷하다고 붙인 이를테면 별명인 셈이다. 그럼 호피란 무엇일까? 괴상한 족속들이 지은 누룽지의 별명이다. 거대한 솥에 밥을 안 치면 노릇한 누룽지가 일품이다. 그런데 솥 바닥에 얼룩덜룩하게 눌러붙은 밥이 흡사 호랑이의 가죽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호피건 부뚜막이건 잔반은 이미 빈민굴 사람들에게는 귀한 상품이어서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다. 시곡, 취계란 말이 얼핏 부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의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은
부호가 아니라 오히려 빈민들이다. 더욱이 취유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극빈자들은 물가가 비싸서 옥을 먹고 개수나무로 불을 뗀다. 실례로 먹어야 사니까 아무리 비싸도 목탄, 장작, 절임 반찬은 항상 1에서 2세너치씩 산다. 그리고 아무리 못 사도 쌀, 할맥을 5홉, 7홉씩 산다. 평소에 10에서 20인분을 조리하는 큰 주방은 쌀과 장작을 대량으로 사야 경제적이므로 실제 개수나무 단거리도 계산상으로는 땔감 값이 된다. 이에 반해 빈민들은 불가피하게 날마다 감질나게 찔끔찔끔 사야 하니 계산상으로는 땔감 값이 아닌 주옥값을 내야 한다. 돈이 씨가 마른 빈민굴 주민이 무슨 수로 주옥을 먹고 산단 말인가. 그러니 잔반과 잔채는 진정 이 옹색한 주방에 참상을 구원하는 자비로운 신이다. 5인 가족이 밥 2관, 잔채 2센, 절임 반찬 1센, 모두 합해서 14에서 15센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조금씩 사서 먹으면 하루에 30센이 든다. 그래서 최하층민의 생활을 상징하는 광경 중 하나로 항상 이 잠바냐의 번창을 꼽는다.